요번 상반기가 예상외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네. 약세장 끝에 조금 활발하게 올라오는 그런 정도 치고는 감당을 하기 어려울 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유명한 약세론자들, 비관론자들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음.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 예상했던 그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의외로 상반기가 나쁠 거라고 했는데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다 보니 그 원인을 찾은 게 뭐냐면 이제 소비가 아직 견조하다. 미국 네. 기준으로 보면은 민간 소비 지출로 1년간 2.3% 정도 소비 지출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네. 아직은요. 조금 쭈그러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높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벌써 세 분기째 많은 약세론자들이 이번에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나빠질 거다 했는데 계속 좋은 실적들, 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지금 3.5에서 3.7이니까 한창 경기가 좋은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반기에 올랐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결국에는 침체가 미뤄졌다라는 시나리오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요인이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랄까? 그래서 일직선으로 오르는 장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왜 나타나는지를 잘 판단하면 이후에 이제 옆으로 가다가 아래냐 위냐를 좀 판단할 수 있겠죠. 대표님께서는 아래냐 위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강세장이 초입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을 때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시장은 보통 이제 많은 지표가 막 나오고 지표가 섞여 나오고 이러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잘 아는 지표가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시장을 설명할 때 내러티브라는 말 이제 그런 말을 써서 내러티브란 말은 제가 보기엔 거의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다 약세장 이것도 내러티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제가 한 2년 됐나요? 제가 책을 냈는데 투자의 지도란 책에도 보면 사이클 그래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래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이클이라는 이런 내러티브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거라고 말하면 저는 내러티브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어. 그래서 시장을 보는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 마켓 뷰죠, 뷰. 마켓 네. 뷰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러티브 그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의 사이클은 제 말보다는 블랙락이 올해 초에 2023년 1월 달에 큰 어떤 테마 헤드라인을 낸데 그게 뭐냐면 뉴 리즘이라 그래 가지고 지나간 40년, 길게는 40년, 짧게는 20년 동안에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 그게 뭐냐면 대안정기라고 네.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요게 성장도 낮고 금리도 낮은 음. 그다음에 물가도 낮은 그러니까 그걸 안정기라고 해서 마더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그게 한 거의 40년 짧게는 20년간 진행됐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펼쳐졌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종말을 구했다 뭐 이러면서 뉴 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질서 금융시장에 네. 이거는 투자의 구루들도 많이 말한 건데 뭐냐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저금리가 깨졌다.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음. 사실상은 어떤 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높아져봤자 2%대 미국 금리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높인 게 2.5%. 물론 이제 중간에 금융위기 전 이렇게 하면은 5, 6%, 6%대가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높은 금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저금리가 앞으로 계속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원인이 인플레이션. 음. 인플레이션은 사실 작년도에 나타난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동안 미국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은 거의 60년 전 그러니까 70년대나 한번 나타났던 음. 그러니까 10% 이상. 이번에도 9.5인가 6인가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10%에 근접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몇십 년 전에나 70년대나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지나간 40년의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틀을 바꿔버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복잡한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이전에 제가 책을 써서 말했던 그런 식의 사이클, 그런 내러티브, 사이클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렌즈로 봐야 한다. 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인플레이션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높았던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시장의 전환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금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많이 높였던 모습은 그때도 볼커에 의해서 20%까지 올리고 막 했었지. 근데 언제 시장의 그런 변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전환점이 언제 나타났느냐? 10년 장기물 금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를 보고 높여 올라갔다가 이게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작년 10월이에요. 그래서 많은 약세론자들도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봐라 똑같이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으니 이거는 이제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부분 그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보면 저는 그 단서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보는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보는 렌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사계절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사이클들은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거에 의해서 고용이 늘고 많은 사람을 채용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버니까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늘어나니까 회사들은 더 투자 그러니까 공장 세우고 일자리 사람을 많이 뽑는 일이 반복되는 이런 선순환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소비에서 움직이는 사이클의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봐야 됐다면 지금은 어떤 강세장이냐면 공급이 주도하는 강세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너무 낯설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는 미국, 중국 패권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패권 전쟁이 과거에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일본하고 했던 패권 전쟁과 유사한데 그때도 패권 전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공급망을 변경하는 거였었어요. 네.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 근데 공급망을 재편하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에서 만들던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도 반도체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한국과 대만에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또 만드는 이런 공급망 재편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강세장이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이 이 패권 전쟁을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는 중국이죠. 네. 그런데 그 양상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중국에 있던 모든 공급망들을 그대로 놔두고 한국과 대만과 일본 혹은 가장 요즘은 미국 내에다가 또다시 공장을 짓고 시설을 짓고 공급망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요게 되게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지나간 1년 동안 바이든이 지출한 정부 지출 금액이 7조에 가깝습니다. 네. 이 7조는 어느 정도냐면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무차별로 쏟아부었던 그 정도 금액이에요. 8조를 쌓았다가 지금 1조를 QT로 떨어내고 7조 정도인데 그 연준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유동성의 양만큼 1년 동안 풀었다는 얘기죠. 정부 지출로. 네. 결국 이 정부 지출이 수많은 회사의 실적을 만들어냈고 그 실적들이 지금 장을 올려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양상이 이번으로 끝날 거냐? 최소한 2, 3년은 유지될 거로 보기 때문에 요게 강세장을 만들어낼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공급이 주도하는 강세장 그렇게 두 가지로 보셔서 지금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약세장의 끝이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제 많이 빠졌으니 올해 상반기에 오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그건 에너지가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오른 거면 그 요인을 가진 종목들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예, 다 그런 건 아니죠. 과거에는 약세장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강세장으로 갔기 때문에 물론 초입에는 안 그랬지만 결국에는 소비에 의한 그 경기 확장에 의한 강세장은 거의 전 업종이 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공급에 해당되는 업종만 또 국가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쉬는 기간에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체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섹터 아니면은 그 부분이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를 많이 작년도에 올려놔서 소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소비가 줄지 않아서 경기가 유지되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떤 결론을 가져게 되냐면 결국 침체로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소진되면은 결국 침체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이제 9월 달부터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유예가 없어지니까 각 미국 경우에 각 가정에 이제 지출을 못 하게 되는 그죠?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잉여저축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면들에 의해서 점차 침체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침체를 지금 나타나는 에너지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는 층이라면 사실 이 조정 후에 사야 될 종목이 뭐냐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 에너지가 이전되는 그러니까 그 지속되는 그런 업종을 사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런 식의 소비가 조금 아직도 살아있어서 장이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말한 소비가 살아있어서 상승하는 장이란 건 뭐냐면 결국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코로나 때 풀었던 돈 때문이 아니냐. 소비도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게. 그럼 그건 소진되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그 유동성을 보는 장이라면 아직 좀 잔불이 남아있는 종목을 찾는 거? 그게 최선일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유동성이 아니라 정부가 지출하는 또 다른 유동성. 정부 지출에 의한 그런 투자에 의한 유동성이 이 장을 지배할 거라고 보니까 이 유동성은 앞에서 이미 다 지불해버렸으면 이제 에너지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한정된 거라면 그 기간까지는 이 유동성은 보장되잖아요. 간단하게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업의 투자 지출은 경기를 심하게 타죠.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면 기업 입장에서는 캐펙스를 줄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의 지출은 필요에 의해서 정당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얘가 경기를 살려놓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의 결과로 정부가 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 지출은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정당성은 패권 전쟁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눌러놔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사실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정당성은 뭐냐? 중국은 눌러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써라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정부 지출의 유동성은 사실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부 지출 캐펙스 그런 유동성들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정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2, 3년은 남아있다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칩스 액트라 그래서 반도체법, 그 다음에 IIJA라 그래가지고 인프라, 그 다음에 잡스, 그러니까 일자리법, 요것들이 전부 다 기간을 다 정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IRA와 칩스 액트도 사실상 4분기, 요번 4분기가 가장 본격적인 집행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IJA라는 이 법은 이미 인프라에 관련된 건 시작됐긴 했지만 얘는 10년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출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말아버리지 않는 장점 어떤 그런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미국 정부 지출이 지나간 1년만 계산해도 7조 가까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나타난 결과가 이 건설 투자예요. 보시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짙은 파란색은 미국의 공공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흐린 회색, 그러니까 회색은 상업용 부지 건설, 그다음에 이 황토색은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인데 보시면 상업용 부지는 역시나 상업용 관련된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공공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2년부터 꾸준히 올라간 IJII라는 그 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인프라 투자법 그거에 의해서도 인프라는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황토색.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 와. 이건 뭐 거의 빅사이클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예, 이 정도의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가 과연 일어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때 푼 유동성에 의해서 저축이 좀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아직 살아있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설비 건설 투자.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지출한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투자라는 거고 요 정도의 그런 그 상승 그런 패턴은 기본적으로는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많은 업종과 종목에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술주, AI에 의한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건설 투자에 관련된 주가들도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혹시 의식하셨다면 이거와 맞닿은 흐름 중에서 우리나라 기계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계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설비 투자에 한국 기계 기업이 수출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이 상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는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산업재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반도체 투자나 2차 전지 투자나 저도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를 제외하고 저는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런 것들이 같이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는 미국의 설비 투자 이게 반영되기 때문인데 요 설비 투자가 앞단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공장 건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인프라에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업을 산업재라 그래요. 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업종으로 그러니까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산업재 관련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미국의 ETF 중에서 네. XLI라 그래서 미국의 이런 산업재 관련된 기업만 투자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 중장비 대여하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설에 관련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까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이 산업재 관련된 그런 업체를 투자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지출은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IRA, 그 다음에 칩스 액트, 세 번째 IIJA라고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노후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도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IFRA라든지 PA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ETF 단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ETF 안에 들어가시면 종목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중에서 그 제일 대표적인 종목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업종을 찾아 들어가시면 종목을 찾는 일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기계 산업이 유망한 거죠.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공공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사용되는 기계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 하나 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려는 건 뭐냐면 한국의 ETF 중에서 코덱스 기계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는 거에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보시면 미국 기계 장비 수입이 독일과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회색이 뭐죠? 한국이죠. 이게 기계 장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간 일어나는 미국의 정부 지출, 그건 투자로 나타나는데 그 정부 지출에 한국의 기계 장비가 1순위로 수입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종목을 택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기계 장비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덱스 기계 장비 이게 한국에서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이군요. 그렇죠. 네네네. 대표적인 한국의 기계 관련된 장비 회사들, 아주 대형 회사들인데 이게 지금 일시적이지 않은 거라는 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미국의 건설 장비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기계 관련된 업체들은 향후 2, 3년간 좋을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을 모아놓은 게 코덱스 기계 장비 ETF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중에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일반 대중들의 자금을 운영해주는 쪽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모아놓은 좋은 점, 나쁜 점은 뭐냐면 종목층은 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뚝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종목에 악재가 생겨버리면 종목은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종 ETF를 사놓으면은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대신 지금처럼 2, 3년간 좋은 호황에는 상당한 결과를 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워런 버핏도 보니까 건설업 그렇죠. 그 주식 많이 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사실 연결이고요. 왜냐하면 DR 호튼이라는 게 대표 종목이에요. 워렌 버핏이 산 거. 이거는 이쪽 장비는 아니고요. 그 주택 관련된 그러니까 주택 건설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말이 많죠. 미국의 주택 시장,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워렌 버핏은 좋게 보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격이 뛸 수는 없지만 주택 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서 디아로튼 같은 업체를 사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미국의 투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도.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일본 상사를 많이 샀어요. 요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똑같은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일치한 투자. 네네.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하는 투자 같은데요. 굉장히 가치 투자로서 설명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 변화, 그러니까 제가 공급망 재편에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패권 전쟁에서 온 거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워렌 버핏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주식을 사는 쪽으로 느껴지지만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고 즉 펀더멘털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어렵다, 부동산이 터진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아까 앞서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거라고 또 얘기도 하셨잖아요. 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중국의 그 경제 디테일한 면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쪽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크게 봐서 중국의 미래, 현재 상태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사실 중국을 들어가서 중국의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미국이 동일하게 중국과 지금 하고 있는 패권 전쟁을 한 번 더 벌인 적이 있어요. 80년대 중반, 크게는 이제 1985년에 프라자 합의라고 해서 그 5개 선진 국가와 일본이 포함된 6개 국가가 프라자 호텔에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던 일본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크게 가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요즘 오펜하이머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탄에 의해서 일본은 폐허가 됐는데 이 일본을 아예 일어설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그 당시 미국에 가장 많이 어떤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상품이 뭐였냐면 트랜지스터였었어요. 네. 그 반도체가 막 태동되던 그런 네. 때여가지고 그 트랜지스터를 소비해주는 국가 혹은 이 트랜지스터를 세일즈하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게 반도체 기술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일본은 정말 아주 똑똑하고 뭐랄까 부지런한 아이처럼 성장을 해서 80년대 중반쯤 됐을 때는 이미 미국을 위협하는 상대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말 가끔 하는데 저 진짜 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쌍둥이 빌딩 뭐 그러니까 무역센터 뭐 이런 걸 막 일본이 막 사들이던 때입니다.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제 사실 일본이 지금 중국처럼 사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소니의 대표였던 소니 사장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계속 얘네를 길러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납작 엎드렸던 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시기적인 배경이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를 정말 이제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꽃을 피우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미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점 기업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해주고 그래야 한 군데가 크는데 보조금 제도죠.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독점을 못하게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끼리 그 한다는 기업들 뭐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뭐 인텔도 그 당시에 생겼지만 여러 기업들이 서로 경쟁했다면 일본은 지금 중국처럼 보조금으로 엄청나게 반도체 기업을 살립니다. NEC, 소니 뭐 여러 이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 은행 대출로 아예 니네가 적자가 나도 그 당시 금리로는 일본이 한 6, 7%였거든요. 6, 7% 최대 한 7%, 8%의 금리로 무조건 막 대출을 해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면서 미국 기업을 이제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미국이 지금의 중국과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 패권 전쟁의 양상이 뭐였냐면 하루아침에 일본에서 수입하던 모든 그 반도체들을 수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수입을 어디서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의 그 어떤 혜택을 본 게 한국이죠. 상대 국가로 한국의 반도체를 길렀고요. 일본 걸 안 받고. 그렇죠. 네. 결국에 그 일본에 남아있던 그 엄청난 반도체 회사들이 쓰나미가 터지는 그 해에 마지막으로 문 닫고 엘피다 뭐 이런 데들이 다 삼성전자에게 승자 독식의 그 혜택을 돌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 전조는 그때 시작된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있던 모든 제조 시설들을 안 쓰고 하루아침에 안 쓰고 다른 데서 이게 요즘 뭐냐 그러면 니어쇼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때도 똑같이 실행했던 거죠.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생산 시설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돼야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이 폭증하고 그 제조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임금이 하락하고 임금이 하락하니까 소비를 할까요? 못하죠. 광범위한 국민들이 전부 소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3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요거를 살리려고 단기적으로 몇 년간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을 부양하고 이런 일들. 지금 중국이 여기에 딱 와 있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도쿄의 부동산 값이 지금으로 말하면 100배 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폭등을 하면서 그게 무너져 내리는 그 문제가 잃어버린 30년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지금 모습이 많은 부분 겹쳐 보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대부분의 것을 생산해주고 있었잖아요. 특히 반도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중국에서 안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 미국에다 수출하던 그런 그 수출의 부분이 3분의 1 정도 떨어졌어요. 중국이.
뭐 이럴 정도로 3분의 1까지 3분의 2가 없어진 거죠. 그런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난 80년대 후반에 일본처럼 수출과 수입이 다 같이 떨어지는 예, 디플레이션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뭐 중간에 지금 이제 시작에 중국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중국이 부양을 할 거라는 게 이게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기대거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중국에다 투자를 해도 좋을까요? 중국 시장은 언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데 제 대답은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중국은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시작됐긴 했지만 그거를 탈피하고자 스스로 그 부분을 스스로의 부양으로 이룰 것을 극복하려고 했다가 아예 그 레버리지가 주저앉으면서 잃어버린 30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부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을 지금 투자한다면 중국의 부양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데 저는 부양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내가는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을 중국이 만약에 부양만 한다면 곧바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 하면 일본처럼 될 거거든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최근에 부양책들이 전부 뜨뜻미지근하잖아요. LPR도 조금 내리고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 발표된 그 증권거래 인지세 관련된 거 이건 뭐 예상이 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봐왔는데 그런 거 내려봤자 며칠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을 올려놓지 못해요. 왜 근데 이렇게 중국은 뜨뜻미진하게 가고 있느냐?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일본 꼴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당장 부양을 통해서 살아나봤자 영원히 맛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정면으로 부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빚은 있죠. 뭐가 있나요? 요번에 상무장관이 가 있잖아요. 이 상무장관이 가 있는 건 또 디리스킹이라는 거를 중국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옐런도 갔고 그 다음에 토니 블링컨도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상무장관도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야 우리 디커플링 아니야 디리스킹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 세 사람은 가서 직접 설명까지 했어요. 디리스킹이 뭐냐면 이러면서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디리스킹 큰 차이는 뭐냐면 너네한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갈 거야. 하지만 나머지는 다 풀어줄 수 있어. 결론은 그거거든요. 선별해서 하겠다는 게 디리스킹이거든요. 그 반도체 뭐 AI 그리고 바이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에 서서히 풀어지는 건 시작됐다고 보고요. 다만 본격적인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다 투자하실 거면 중국, 한국, 미국 다 투자하실 거면 하셔도 중국은 이제부터 오히려 투자하셔도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디리스킹에 의해서 낮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그 온기가 조금씩 나타나는 중국을 사기보다는 이 핵심적인 열이 불타오르는 미국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라고는 한 거는 어떤 의미이세요? 중국 경제가? 중국 경제 좋아질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리스킹에 의해서 그 정도. 이제 피어져,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꽉꽉 막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예,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14억이라는 내수 인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일본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했어도 내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중국은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의 진통을 겪을 수는 있는데 이 내수 기반을 제대로 살려낼 경우에는 일본처럼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패권 전쟁에서 패했지만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일본처럼은 안 될 거다. 하지만 반대로 또 하나 경계하고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시진핑이죠. 그의 독재적인 그 상황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가져왔던 그런 이미 말해줬던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진핑이
무시하고 너무 일찍 발톱을 드러냈는데 도강양회 같은 것들이죠. 이를테면 네. 그래서 좀 숨기고 충분히 힘을 기를 때까지는 음. 숨겨라라고 했던 그런 음. 부분들을 시진핑이 지킬 수 없었던 건 자기 때에서 독재로 들어가려면 그 타이밍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중국의 전체적인 지혜가 중국 경영에 사용됐다면 지금은 시진핑의 독재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얘기 들려오는 거 보면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한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경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 꼬리를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이 트집 안 잡히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의 독재에 의한 그런 반대 효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이 일본과 다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말 제대로 결과를 내려면 시진핑이 자기 독재를 위한 결정보다는 중국을 위한 결정을 해줘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국 경제가 앞으로 좀 어려워지고 네. 그다음에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이러면은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까요? 상당 부분 그 부분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의견보다는 네. 사실 다른 분 의견이 더 요약적이어서 로버트 앵글이라는 뉴욕대 교수님 가끔씩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한국에게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첨단 제품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가져가던 첨단 제품 그 제조하던 것들을 낮추는 과정에서 특히 반도체 그 외에도 몇 가지 첨단 산업의 그 제조 국가로서 한국이 채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가져가던 것들을 대체할 시장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러기에 굉장히 적합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첨단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그 수준이 높은 생산들을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구조적인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만 활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어떤 산업과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인지 아까 제가 디리스킹 그랬잖아요.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다시 그대로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중국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밸류체인이 뭐냐. 그거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어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과 대만과 또 겨루면서 충분히 역할을 해내게 될 거고 이게 한국의 입지를 충분히 올려줄 거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중국을 대체할 만한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있고 멕시코도 떠오르고 니어쇼링 같은 것 때문에 다 떠오르지만 베트남도 있지만 걔네들이 지금 첨단 산업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인도에 애플이 들어갔는데 1년째 교육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준비돼 있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만 그 대체제로 자리만 잡는다면 중국의 위치를 이만큼 뺏어오는 그러면서 대만과 일본과 충분히 경쟁하고 대등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왜냐하면 더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등한히 한다면 이제 중국만 잃어버린 결과 중국에 수출하던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잘 해내면 중국에 수출하던 부분을 잃어도 네. 괜찮다고 그 교수는 보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제가 최근에 칩워 이 책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휴가 간데 가져가가지고 온통 빠져가지고 봤는데 거기도 미국 사람의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해버리는 걸 전제로 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딱 그렇게만은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볼 때는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입는 국가가 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뭐 이런 면들을 그렇군요. 가장 크게 이제 부각시킨 거죠. 예. 거의 미중 패권 전쟁의 네. 저울추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거는 미국으로 이미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어요. 지금 그 컨트리 가든이든 뭐 벽개원 뭐 이런 데들의 문제들, 네. 헝다 뭐 이런 거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어디든 질문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글로벌 위기로는 절대 가지 않아요. 제가 계속 힘줘서 말합니다. 이런 위기가 왜 그러냐? 중국은 채권 시장이
전체가 공개돼 있는 어. 그러니까 미국과 교류하니까 거래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채권 시장이 크긴 큰데 그 크다는 의미는 사이즈 작은 국가들이 많으니까 사이즈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개방돼 있는 건 10%밖에도 안 돼 있어요. 그럼 10% 개방돼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컨트리 가든이든 헝다든 컨트리 가든 가지고 가까워 있으면 걔 빚이 90%가 위안화 부채예요. 10%가 달러 빚이에요. 이 글로벌 위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리먼 사태 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리먼이 망했는데요. 리먼에게 돈을 받기로 했던 삼성증권이 손실을 입어요. 받을 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계하는 거래를 합니다. 너가 나한테 받을 거 5천, 내가 너한테 줄 거 1억. 그러면 상계해서 5천 주면 되네. 거의 월별로 이렇게 거래하거든요. 진짜로 뭐 1억 가고 5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데 리먼이 망했더니 한국의 증권사 중에 몇 군데는 그냥 처절하게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그 유럽 위기 뭐냐면 그리스의 은행 그리스의 국채가 부도가 났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UBS 같은 은행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산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서로 개방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중국의 부채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망해도 그냥 지만 망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얘가 전 세계에서 G2니까 얘가 망하면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였냐면 2016년도 중국 위기설이 나왔는데 한국도 20% 이상 빠졌고요. 미국도 20%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중국 위기설이 나오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반드시 주니까요. 다만 이럴 때 나쁘게 영향을 주느냐 좋게 그러니까 심각해지느냐 아니냐의 결정은 미국이 결정해요. 같은 시기에 미국이 나쁘면 글로벌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위기가 사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돼 있는 금융시장이 중국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위안화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지불 통화 말고 거래되는 통화 말고 준비 통화로 만약에 따져보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패권 통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미국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겼다고 보시나요? 금융에서는 아직 상대할 거리도 아니고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물론 계속 위안화의 국제화. 시진핑이 계속 아시다시피 지금 몰디브 그다음에 스리랑카 얼마 전에 어딘가에 필리핀 다 먹었죠. 막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냐 1대1로 그거 아닙니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땅 내놔. 항구 내놔. 이런 식이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과 비견할 상태는 아니고 지금 당장 미국이 공급망만 약간 변경했는데도 중국엔 뭐가 옵니까? 디플레이션이 와버리잖아요. 소비가 안 나타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건 자체 문제. 우리는 이걸 부동산, 헝다나 컨트리가 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패권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트럼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가 제일 많이 말했던 거 리쇼어링입니다. 아시아, 동북 아시아 중심의 피벗 그 군사 작전을 오바마 때부터 얘기했어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에 이르면서 현재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까지 가 있는 거죠.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당장 뭐 부동산 회사들 때문에만은 아니고 다만 얘를 바로 못 살리는 이유는 이 패권 전쟁 때문에. 커다란 무게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쉽사리 못 벗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디가 분명하게 우위를 갖고 있느냐? 지금 상무장관이 가서 내가 니네 좀 봐줄게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주도권자고 누가 그 따라가는 쪽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그 패권 전쟁에서 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할 국가지 뭐 이게 뒤집힐 양상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디리스킹을 통해서 핵심 품목 외에 다른 부분에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 버퍼가 좀 생기면 그렇죠. 그럼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네요.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시진핑이 제발 독재만 너무 그러지 말고 얘를 잘 사용해서 힘을 기르는 기간이 내수로 어느 정도 다시 탄탄해진다면 또 한 번 패권 전쟁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내부적으로 웅크리고 미국의 그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지 쳐버릴 때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일본과는 조금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뭐 예전에 패권을 갖고 겨루던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도 많고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그렇죠. 듯한 예, 예. 느낌도 패권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 네. 제가 왜 미국이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늘 고민했었어요. 어. 일본은 정말 딱 기세를 보이자마자 팍 아. 눌러버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일본하고 했던 때 쌓여있는 많은 법들과 그 경험들이 그대로 이번에 다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제가 칩워라는 거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전쟁이 여기 나와요. 일본과의 전쟁 얘기가. 미국이 어떻게 그들을 패권 전쟁에서 내리눌렀는지를 거기 패권 전쟁이라고는 안 써 있고요. 이 반도체 회사들이 담합하고 막 이런 거. 지금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그런 증거가 뭐냐?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제일 적극적으로 쓰는 국가가 됐다는 거. 패권 전쟁에 전술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일본을 눌러버렸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일본과 중국이 대대로 사용했던 세계를 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보조금을 미국이 제일 활용하고 있죠. 조사 자료를 딱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한 4-5배나 보조금이 많아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런 중국조차도 이 정도 수준에서도 미국과 경쟁을 해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패권 통화, 기축 통화국의 그 어떤 힘이죠.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중국 경제가요, 그 통화 만약 부채의 90%가 위안화로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출 같은 걸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서 위기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IT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던 건 어떤 거냐면 위기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금리가 제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조달할 필요가 없는 애플 같은 데들이 이때다 하고 30년짜리 채권들을 막 발행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제로인데 우량한 기업이 30년짜리를 찍었다 그래서 몇 프로짜리였을까요? 와, 뭐 0..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도요. 애플은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다시 발행을 할 일이 있어야 높게 발행을 하지. 지금 애플 아니라 어디라도 지금 발행하면 높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얘들은 이미 떵떵거리고 다 발행을 해놨어요. 몇십 년짜리, 30년짜리든 10년짜리든 막 발행. 그 당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네. 빅텍들이 발행한 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야.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 중국은 10년짜리도 잘 안 됩니다. 발행이. 중국의 기업은 10년짜리도 누군가 채권을 사주지 않아요. 거의 1년짜리가 기본이. 중국은 1년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1년짜리가 믿지 많죠. 못하는 거네요. 10년을 발행 안 해요.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발행을 해도 아무도 안 사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못 믿는다는 건데 못 믿는다는 게 어떤 거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못 믿을까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알리바바 망할까요? 이제 정부가 팍 하면 망하잖아요.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얘네들 재무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10년, 그러니까 2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발행 못합니다. 네, 그건 심지어 국채에서조차 그렇잖아요. 중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전하는 기간을 꾹 참아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채권 시장이 계속 개방돼야 돼요. 진짜로 패권 국가가 되려면 패권 통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기축 통화요. 기축 통화를 가지려면 지금 말하는 중국이 막 여러 나라에게 위안화 사용하는 거 늘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이거 다 뭐냐면 지불 통화예요. 거래 통화요. 네. 거래 통화는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치만 있다면. 근데 이거 말고 준비 통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이거 뭔지 아세요? 사실은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하는 그 외환 보유고 이거 달러로 들고 있잖아요. 달러채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달러 채권 뭐예요? 미국 국채.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 위안화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을 다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서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채권 발행도 안 될 뿐더러 그 채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네. 왜냐하면 그런 채권이 발행되려면 그 채권이 발행되기 위한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 있어야 이게 시장이 온전하거든요. 갑자기 30년짜리 발행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거꾸로져 버려요. 네. 하나만 긴 게 있으면.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도 없을 뿐더러 이걸 유지하려면 옵션, 선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결제 이런 게 다 따라와줘야 되는데 중국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통화로 지금 준비된 곳은 끼케야 유로화 정도가 그런 정도 가는데 걔네가 10%대예요. 준비통화로서 어떤 위치는 현재도 중국은 전 세계 준비통화로 평가하면 53% 장악입니다. 이건 10년 내에 안 바뀔 거라는 게 전 세계 그 중앙은행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어요. 설문을 했더니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10년 내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바뀌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준비통화가 위안화가 지금 말하는 50%대까지 쉽게 말하면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을 여러 국가에다가 대신 줄 수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 중국이 왜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보유자일까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들이 달러로 지불된 그 달러를 채권을 국채를 사줬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어야 외환 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들고 있을 때 중앙은행이 달러로 들고 있지 못하게 돼 있죠. 채권으로 들고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유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이런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멀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은 중국보다는 미국. 현재로서는 제가 투자의 지도를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유동성에다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네. 시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올려놓는 건 유동성이니까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를 5%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유동성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네. QT라고도 말하는 그런 정책.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많은 시장의 정보가 뭐 M2도 줄고 있고 유동성이 줄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못 올라갈 거라는 게 약세론자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중앙은행과 관련된 기존의 전통적인 유동성만 본 거고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유동성. 정부가 지출해서 나오는 이 새로 공급하는 유동성이라는 네. 이 정부 지출 유동성은 지금 너무 뚜렷하고 너무 강력하고 네. 제가 아까 정부가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말고 뭐라 그랬죠?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다 했잖아요. 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유동성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의 지도에서 말한 것처럼 유동성에 투자를 하라라는 게 제 뜻인데 예전에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야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침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하면 투자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아. 근데 지금은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쏟아내는 유동성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이에요. 요즘에 미국 엔비디아도 막 뜨겁고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AI, 로봇,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우선 AI 좀 섹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로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거품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AI 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예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술에다 투자할 때는 AI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에다 투자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이 돈을 버는 상태까지 가는 동안에 그 항상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항상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가트너 하이프 곡선은 처음에 기술 촉발 시기가 와요. 요때는 주가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가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환멸 단계로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이건 예외 없이 모두가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태양광 관련된 기술도 OCI가 뭐 50만 원, 60만 원 갔던 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태양광 기술이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태양광업을 설치할 정도까지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시기니까 금융위기 때 막 이럴 때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태양광 기술의 어떤 태양광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풀려진 기대로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로는 단가가 떨어지지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뚝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수익성 증명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생산성 안정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도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현재 AI는
기술 촉발 단계에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AI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이런 그러니까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들의 흐름들을 봤더니 이건 분명하게 돈을 버는 기술로 갈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못 이르는 기술도 꽤 많아요. 사람들을 흥분시켰지만 주로 어떤 쪽? 얼리 어댑터들만 흥분을 했다가 이제 그게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 네. 예를 들면 3D 프린터 있잖아요. 엄청 난리를 쳤지만 지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크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발표되지만 그게 모든 산업을 움직일 정도까지 가지 않는 기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AI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바꿔놓을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어디에 비견하냐면 인터넷에 나온 것과 같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올라가는지를 잘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네.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돈인데요. 그 AI 관련된 기업의 펀딩된 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2년에는 10억이었어요. 23년도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는 동안 13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10배가 넘죠. 네. 예, 그 정도로 돈에 눈이 달렸기 때문에 얘가 확실히 크게 갈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서 중심으로 수혜가 나타날 걸로 봐요. 프로세서라는 건 CPU, GPU, ASIC 같은 것들이잖아요. 요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갑니다. 확실하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 단계만 수혜를 입을 단계예요.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다음 단계 어디로 갈지를 저희는 짐작하는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억 달러가 들어가서요. 보통 10억 달러 이상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걸 가지는 회사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AI 관련된 유니콘이 16개나 됩니다. 요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얘들이 어떤 분야를 하나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서 관련된 이런 기술 이런 어떤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얘기인즉슨 다음 단계 상승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고 저는 기존의 업체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인공지능의 절대 수혜를 입혀서 빨리 돈을 벌어내는 쪽들을 지금도 저는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프로세스를 투자하지만 이거 외에도 시장에는 지금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건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너무나 당연한 투자죠. 프로세서 투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수혜가 조금은 이동된 상태 같아요. 그 이동된 상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기차 부분도 뭐 좀 수요가 지지부진하고 살 사람 다 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뭐 완전 그 뭐랄까요 춘추전국 시대처럼 혹은 뭐 엄청난 그런 칼바람이 있는 시대예요. 뭐냐면 예전에 니오나 뭐 이런 그 BYD. 예, 뭐 이런 데들이 엄청 기대감으로 올랐었지만은 네. 지금은 그 단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치킨 게임. 예, 그렇죠. 전기차는 그쪽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어찌 보면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이슈죠. 왜냐하면 중국이 첫 번째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었고 이번에 세 번째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거대한 보조금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누구나 달라들어야 될 시장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판결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순수 전기차가 더 어쩌면 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오면서 한때는 이제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기존의 그런 양상은 아니고 이 상황에서 제대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엔 테슬라가 그래서 좀 왜냐하면 충전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주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의미로 전기차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테슬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고 그 분야에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빅테크도 뭐 이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은 빅테크들은 다 AI 관심 갖고 네. 다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반기 시장을 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 상반기에 올랐던 게 안 오르고 이제 하반기엔 다른 게 올라갈 거냐.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는 안 올랐는데 하반기에 오를 거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거는 중소형주가 좀 오를 거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의 렌즈의 차이인데 침체를 앞두고 있고 기존의 사이클로 바라보면 지금은 중소형주를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체로 갈수록 작은 회사는 크레딧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나타나는 게 뭐 보통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말하는 그런 스프레드인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곧 터질 거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작은 회사는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침체를 어떻게든 지금 미뤄는 졌지만 올 거다라고 보는 쪽들에서는 건들 수 없는 데 반해서 저는 왜 중소형주로 확산될 거라고 보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급 주도의 그런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진행될 때는 그 혜택을 입는 정부 지출에 미국 정부 지출에 혜택을 입는 보조금을 받거나 혜택을 입는 기업들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실적 장세가 나타나요. 실적으로 지금 종목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은 중소형주가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햇볕을 봤을 때 대형주는 이 햇볕에 의해서 올라가는 분야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분야도 있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는 요것만 이 햇볕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확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이제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제가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설비 투자 관련돼서 주가들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때 산업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재 기업들 중에서 다양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데는 못 올라갑니다. 순수하게 이 페펙스와 관련된 기업만 올라가요. 세게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지금 실적 장세가 오나 이 사람아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출이라는 독특한 유동성에 의해서 오는 실적 장세에서는 중소형주도 빚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형주 위주의 상반기 장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올라가는 장이 올 거다. 물론 그건 업종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안 올라간 게 올라간다면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올라갔던 건데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보는 건 빅텍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빅텍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처럼은 못 올라가고요.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고요. 하지만 유지하고 기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는 아까 프로세서를 투자하면 엔비디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투자는 아직도 빅텍에 모여져 있어요. 왜냐? 투자 여력도 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충분히 조달에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흔들릴 것도 적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거 실적이 좋아지 큰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사람을 많이 잘랐어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막 나타나요. 이제 하반기에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만둔 사람이 실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어서 실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하반기예요. 빅텍은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 기반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생각할 때나 그 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실적으로 볼 때나 빅테크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도 저도 좋게 생각하니까 뭐 그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저가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정부 지출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그 공급 주도의 이런 상승장을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ETF로 사놓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2차 전지를 업종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아, 국내요? 네. 오, 네. 네. 근데 뭐 종목 하나 한 것처럼 대박은 아닌데 굉장히 대박입니다. 근데 나쁜 점은 대박은 난다는데 좋은 점은 뭐 그렇게 박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소부장으로 가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국내 ETF라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IRA, 예를 들면 2차 전지면 IRA 때문에 거기 와서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수혜를 받는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아직은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한도도 아직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양상이 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지금 이제 3원계가 좀 이제 상당히 조금 그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이제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우리 고객들의 그런 어떤 저는 큰 틀을 갖고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 뭐 이런 산업재 뭐 이런 거 투자를 하지만 그 안에서 2차 전지의 뭐 그 기술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종목을 바꿔 날 능력은 저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업종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ETF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선호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쪽만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2차 전지인데 액티브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ETF 중에는 저희가 기존에 2차 전지에 그냥 통째로 투자하는 산업을 투자했었어요. ETF를. 그래서 짭짤하게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점차 얘도 가져가지만 또 돈을 나눠서 2차 전지 액티브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거는 선수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 저는 큰 건 결정을 하는데요. 그 기술까지 쫓아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차전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2차전지만이 아니라 다 모든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약간 미국 그 주도 정부 지출을 얘기하신 거고 예. 이거는 국내. 근데 그게 미국 정부 지출에 의해서 여기가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전기차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 전기차라는 이름으로 많은 종목이 올랐다면 이제는 그 전기차 안에서 어떤 부분이 올라가는 것들이 세분화돼 갈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서 그 전기차 값의 대부분은 배터리 값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이 정부의 보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거의 미쳤다시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을 갈라놓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수혜를 입는 첫 번째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업종으로 따라가자. 다만 그 안에서 소부장으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은 액티브 매니저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반도체 2차 전지. 네, 그런 것들은 업종으로 투자하고요. 그거 외에 종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AI의 투자이기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중에서 지금은 반도체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다 자체 칩 개발이 유행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체 칩을 개발하려면요. AI나 5G나 자율주행에서 자체 칩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EDA라는 겁니다. 전자설계 자동화. 요 EDA 관련된 기업이 지금으로서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3개 기업은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이라기보다는 요건 업종도 없지만 요런 건 종목으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투자하면 종목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에다 투자해요. 그거는 종목에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업종, 50% 정도는 종목을 5개 정도 나누면 5종목.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중에 3개는 산업재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그런 설비 투자에 관련된 투자 업종, 2개 정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투자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좋을 때도 힘들고 아플 때도 힘들고 나쁘면 당연히 힘들고요. 좋을 때도 이제 그걸 쫓아가냐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거를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제 장기 자금들,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거 외에 어떤 뭐 퇴직연금 또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목적 자금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업종이나 이렇게 ETF로 하는 투자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맡겨서 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요. 그거 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종목까지 가시는 요렇게 좀 이렇게 나누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돈이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더 중요한 시간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애들하고 같이 시간도 못 보냈고 여행도 못 다녔고 네. 내 취미도 못 했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돈은 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너무 이 투자에다 너무 많은 시간을 넣지 않으려면 내 돈을 내가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장기적인 자금들은 맡겨서 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 ETF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자에게 맡기는 거를 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종목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실 돈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뺏겨버리는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지혜롭게 이게 지금 이런 채널들은 잘 선택해 놓으시면 이제 시간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실 테니까 네. 저는 인생에서 많은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도 아끼시면서 또 돈도 좀 많이 버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